흰남노가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를 뿌리고 지나간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까지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명, 실종 6명이며 70세 여성이 일가족과 함께 대피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경주에서는 87세 여성이 집안으로 빌려든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또 포항 남구 오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옮기려 갔던 66세 여성이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흰남노가 남긴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흰남노 피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이후에는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며 피해 조사를 빠르게 해서 실효적 지원 방안 마련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안을 이르면 내일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 당 정책위원회가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학력 의혹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강제징용 해결 방안에 대해 정부는 특정 시한을 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이르면 다음 달 일본 정부에 제시하려 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본부장이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모레까지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중국 스촨성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우리 국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주 청두 총영사관에서 현지 당국에 확인한 결과 현지에 접수된 우리 국민의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스촨성에서는 현지 시간 어제 낮 12시 52분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최소 6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됐습니다. 코로나19 다음 유행은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사이에 기존보다는 작은 규모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재유행은 우려보다 심각하지 않게 지나갔다고 평가하며 다음 유행 시기는 이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3월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오늘 밤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높은 파도가 밀려올 것으로 보여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오늘 오전 한반도를 빠져나갔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피해가 심각한 곳으로 알려진 포항 지역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차례로 연결해 현장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을 어떻게 차릴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교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온 성균관이 흥미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간단히 말해 음식 가짓수는 최대 9개면 충분하다. 전을 부치느라 더는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이렇게 6가지면 충분하고요. 여기에 마음을 조금 더 더하고 싶다면 육류나 생선, 떡을 올려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차례상을 바르게 차리는 예법으로 여겨왔던 홍동백서, 그러니까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 것은 예법 관련 문헌에는 없는 표현이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성균관의 제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성균관의 발표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자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최영갑 의례정립위원장은 유교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형식에 치우쳐 있었다면서 명절 증후군, 남녀 차별 같은 용어가 잘못된 의례 문화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관행처럼 내려오던 예법을 바꾸지 못했다고 반성했는데요. 성균관의 반성문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 않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성균관이 어렵게 써내려간 반성문을 계기로 우리 주변에 관행처럼 굳어진 또 다른 불합리한 문제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지용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흰남노가 오늘 오전 한반도를 빠져나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 근무를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서초동으로 귀가하지 않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철야 근무를 했습니다. 집무실과 지하 벙커, 그러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오가면서 수시로 회의를 주재했고요. 밤 9시 30분 집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그리고 11시 40분에는 이 벙커에서 제주 현재 CCTV 영상을 통해서 태풍 상륙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상청장으로부터 화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밤새 집무실에서 대기한 이후에 새벽 5시 다시 벙커를 찾아서 30분 동안 태풍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요. 오전 7시 25분 위기관리센터에서 행안부 장관과 기상청장으로부터 거듭 보고를 받았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재난 상황에서 비상 대기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8월 폭우 때와는 좀 다른 대응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실을 찾아서 직접 간단한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관련 질문이 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지난달 집중호우는 사실 예측 불허였다면서 우리도 퇴근할 때까지만 해도 그날 밤 특정 지역에 이 서울도 강북에는 거의 비가 안 오고 강남 몇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왔다면서
있는데요. 이번 것은 역대급 태풍으로 이력이 알려졌고 괴물 태풍이라고 하니 사전 대비를 우리가 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네. 퇴근하지 않고 24시간 비상대기 근무를 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소감이 어디 있겠느냐고만 반문했습니다. 네. 정치권 움직임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어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시도당 위원장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큰 피해를 본 제주,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경북, 전남 지역 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시도당의 신속히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설 것, 또 자체적인 자원봉사단을 꾸려 복구 활동을 도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도 오늘 당내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태풍 대응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성만 의원을 선임하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전국 상황을 점검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피해가 심했던 포항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대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네요. 네, 오늘 아침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이재명 대표가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배경과 관련해서는 꼬투리 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안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서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비상의원총회 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전달했잖아요. 그게 네.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걸로 보입니다. 사실 당초 이 대표의 의도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네. 오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측근들에게 검찰에 나가서 당당하게 소명하겠다 그런 의사를 피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지도부 그리고 당내 의원들이 출석을 만류한 것이 이 최종적으로 불출석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박정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소환 결정을 멋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 서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했다 이런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측이 서면으로 보냈으니 이제 그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이렇게 밝힌 것을 비판한 건데요. 네. 박정화 대변인은 이렇게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 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기소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언론 보도 보면 기소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정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법조계 안팎에서 아무래도 네. 기소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고요. 검찰은 이 대표 답변서와 또 그동안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서 오는 9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공소시효거든요. 네. 그때까지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고요. 이게 검찰의 대응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검찰에서 오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네.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경기도청 내 팀장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해당 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표는 2018년 도지사 당선 후에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이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부터 고 김문기 처장을 소개받아 알게 됐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검찰은 하지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에 김 처장과 함께 장기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이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지금 민주당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전면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뿐만 아니라 11명 정도 장관급 또 의원들도 선거법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정치 기획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이 증거 보강 차원인 겁니까? 아니면은 소환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 같은 걸 던지려고 하는 겁니까?
뭐 검찰에서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이 소환 조사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 대표 측에서 오늘 아침 그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던 거라고 합니다. 뭐 서면 조사서를 대신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어쨌든 압수수색이라는 건 영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당장 오늘 아침에 이제 오늘 한 8시쯤 9시가 되기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불응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제 영장을 받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미리 영장을 청구했어야 될 테니까. 예,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뭐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좀 그 이 대표가 바로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고 뭐 사실상 이제 불응할 것으로 뭐 한 하루 벌써 한 이틀 사흘 전부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 있었던 만큼 좀 뭐 검찰의 의도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시각도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그 국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잖아요. 좀 다른 소식에 묻힌 측면이 있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어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이재명 대표, 제가 이재명 후보라고 적었는데 이재명 대표 네. 그 수사 관련 그 공방도 좀 오갔습니다. 민주당 권인수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맞지도 않는데 이렇게 소환 통보까지 하는 건 야당 대표를 창피줘서 여론 주도권을 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후보자에게 질책성 질문을 하니까 네. 이 후보자는 그러면 야당의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소환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가 서면 답변 요청을 드렸고 그 기간에 서면 답변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서 또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고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제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콘텐츠 대표 관련 그 수사에 대해서는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있는 후임 검찰총장들도 이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설명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따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보기 어렵고 사람에 대한 지휘였다면서 검찰청법은 특정한 사람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탄핵하거나 징계하는 형태의 지휘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린다는 이 윤 대통령과의 친분설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면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사석에서 대통령을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 이렇게 추궁하자 네. 사석에서 한 번도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썼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조금 좀 회의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어제 자정 직전까지 11시 47분까지 청문회가 이어졌는데요. 예. 그 설정을 벌인 끝에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해서 일단 보고서 채택 없이 법사위 회의는 끝났고 오늘까지도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민주당 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이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역사투행의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인지 최소한의 양심으로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지 스스로 결단하라. 이수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야당 내에서도 좀 일부 우호적 평가는 있는데요. 법사위원은 아닙니다만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네. 그래도 꽤 강단 있고 윤석열 라인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보직상 그런 것이고 대통령에 대해 할 말하고 한동훈과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라는 평이 있다. 그래서 지휘권을 좀 주고 제대로 그 하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개인 의견 전제로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와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김건희 전 대표 특별검사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어요. 네, 민주당은 지금 벌써 지난달 17일에 이제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사적 채용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한 바가 있고요. 네. 또 이 특검법원 역시 이제 이르면 내일 발의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은 특검법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라면서 네.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국민의힘 내용이 수습되는 대로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해온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등 14개 교수단체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김건희 전 대표의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학술지 게재 논문 3편 등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들 단체는 김 전 대표의 논문은 수준 또한 학위 논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 등으로부터 상식 박해 자료를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 이렇게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국민대는 어떤 판단으로 그렇게 이전에 결정을 내렸는지 이건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관련 입장을 내놨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오늘 검증을 진행한 해당 교수단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했는데요. 네. 국민의힘 박종화 수석 대변인은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명칭 등에서 학교를 대표해 검증이 학술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정치단체에 불과하다면서 검증단에 들어간 사교련, 민교협, 국교련 등 단체의 주요 임원을 역임했거나 현재 임원인 인사들이 지난 3월 1일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했다. 또 이번 검증을 주도한 양성열 사교련 이사장은 애국지식인 10만 명을 대표한 33인으로 선정돼 이재명 후보 지지에 앞장서기도 했다면서 순수성에 의구심을 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잖아요. 검찰이 곧바로 사건을 배당했죠. 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그러니까 선거 전담 부서에 배당이 됐는데요. 현재 이 부서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기는 한데, 네. 다만 모두 아시다시피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아마 실제로 기소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의 중진 의원들부터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권한을 일임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초선 그리고 재선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는데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의원들에게 일임을 받았다면서 후보군이 3분 정도 되고 접촉해서 내일 오후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서너 분 정도 원내외를 불문하고 성명에 거론됐다면서 여러분 중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을 하자고 일임하는 분위기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물망에 오르지 않았던 하마평에 없었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 가운데 이 박주선 전 부의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박 전 부의장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논의 과정에서 이 박주선 전 부의장 성함이 거론된 건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박 전 부의장은 지난 16대 총선,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에서 당선돼서 의원 생활을 시작했고요. 이후에 통합신당,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선언을 한 인사입니다. 이 박 전 부의장의 장점은 당 내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과 소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호남을 겨냥한 서진 전략 수행 등의 강점을 가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가 출범하는 동시에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저녁 기독교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되든, 그러니까 위원장이 누가 되든 자신은 가처분을 또 제기할 생각이라면서 지금 제 생각에 비대위원장이 정말 누군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공개를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가처분을 늦춰보고자 누군지 밝히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대리인단과 상의해 성명 불상자를 한번 가처분에 걸어본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 당이 완전 희화화될 것이라면서 비대위는 당의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이라면 돌파할 수 있다는 이름을 내세우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어차피 불법적인 비대위니까 누가 되든 크게 관심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사실 율사 정당이었는데 언제 이렇게까지 됐나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이 가처분 사태가 언제 끝날 것이라고 보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는 그건 저희 법률 대리인단이 계속하는 송사고 저는 때에 맞춰 변호사님만 입금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등 당을 좀 조소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조영 비대위원장이 새 비대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되다가 오늘 맞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절차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기존에 있던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비대위를 새로 꾸려서 맡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다시 누가 봐도 좀 이제 어떤 법원의 결정을 우회하려는 좀 꼼수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조영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그나저나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소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짜 정해졌어요?
네, 오는 16일에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준석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에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정의당 얘기도 좀 해보죠. 정의당이 비례 국회의원 총사퇴 권고 투표가 부결된 이후에 첫 의원총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사실 그 의원총회에서는 주로 민생 정책 관련 얘기가 나왔고 이 총투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태풍 피해 복구 대책 관련 언급을 좀 했고 그리고 대우조선 및 하이트진로 노동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장혜영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종부세법 관련 양당의 협의가 이제 민생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부자감세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강은미 의원은 예산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장애인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의총 분위기는 사실 요게 다였는데요. 네. 심상정 의원은 이제 별도로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난 10년 정의당 10년 평가서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당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2년 남짓 활동한 비례의원들에게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 안아 심기일전하겠다. 무한 책임 자세로 당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단 총사퇴 문제를 두고 당원 투표를 하는 거 뭐 거의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추진 단계에서부터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네, 사실인데 언론에서 이게 별로 보도나 관심을 받지 못한 거는 사실 이유가 있었고요. 이제 추진한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또 절차적으로는 선출직 공직자 사퇴를 다투는 제도가 정의당 내에 이제 당원에 마련이 돼 있는데 이를테면 당원 소환 같은 경우에는 당원 선거인단의 한 10% 정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권자 5%의 동의로 발의할 수 있는 게 당원 총투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꼼수를 한 게 아니냐. 뭐 절차상으로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 내용적으로도 사실상 이제 뭐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을 겨냥한 안티페미니즘 정서에 편승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무상급식 투표 마찬가지로 의원단 사퇴에 반대하는 이들이 굳이 참여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투표였는데 결과는 이제 열어보니까 부결이었다. 이런 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제 이 투표를 발의한 이들에 대한 책임론도 관측이 되는 상태입니다. 한 정의당 관계자는 이 투표는 처음부터 무리수였다면서 그런데도 당원 투표를 추진한 쪽은 책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호진 전 대변인이 말하자면 찬성 측 대표였던 정 전 대변인이 차기 당대표 출마설이 있는데 정말로 나온다면 정치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비례의원 총사퇴를 두고 이제 투표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정의당이 그만큼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걸 이제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큰 과제로 남게 됐어요. 네, 뭐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뭐 이번 그 비례 총사퇴 당원 투표 이전부터 특히 이제 지방선거 참패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의당은 다음 달에 지금 동시 당직 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정당의 전당대회에 해당됩니다. 일종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당 혁신 및 재창당 방안에 관해서 지금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역대급 위력으로 알려진 태풍 11호 흰남노 오늘 오전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흰남노가 훑고 간 지역에선 피해 상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피해가 심각한 포항 지역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보도국 은종현 포항시 지역전문통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태풍 영향권에 태풍의 가장 중심에 포항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직접 포항에서 느낀 태풍 흰남노의 위력 어느 정도였습니까? 무서웠죠. 나무 가지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그러고 그 겨움 소리도 아주 크게 들리고 저가 살고 있는데도 숲속이라 가지고 아주 선뜻선뜻하다 그럴까? 무서울 정도로 느낌을 가졌을 정도로 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는 그런
것을 갖고 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에 사실 포항 쪽으로 해서 이렇게 태풍이 올라간 적도 꽤 있기는 했는데 그 어떤 태풍하고 비교해서도 이번에 위력이 강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포항 지역의 어떤 그 도심 상황이 영상으로도 지금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이 침수가 돼 있더라고요. 또 침수된 네, 말씀하시죠. 네. 침수 구간은 뭐 전 시내 또 전 지역이 침수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저지대는 다 침수가 되었습니다. 주택도 그렇고 도로가 마비가 되어서 아침 출퇴근 관계가 상당히 혼잡했고 또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대중교통은 오후 2시 정도 되었어야 진행이 정상되었고 상당한 그 흐름이 마비된 상태에서 제가 아침 7시 30분에 현장을 답사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주 실감나게 어느 곳에는 직접 접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수위가 높았고 그래서 우회한 적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오늘 혼잡하게 하루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침수된 도심에 혹시 구조해야 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병대에서 돌격형 장갑차를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구조를 하는 모습이 많은 분들한테 인상적이었거든요. 포항에서 포항 시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졌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시에서 조금 벗어난 그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상당히 그 산자락 밑에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교통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대행차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태였고 시내 중심 쪽으로는까지는 뭐 그렇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한 부분 쪽에만 그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 침수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남구 동해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지역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동해보다는 구롱포. 예. 그쪽이 그 시간당 한 100mm. 80에서 100mm 정도 왔기 때문에 평균 한 90mm 정도 되는데 그쪽이 한 303가구 주택이 침수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손이 모자라서 제가 조사하고 중에 있고 우창동 창포 두어시장이 침수 지역이 한 전포가 한 270여 개가 침수 상태로 오늘 오전까지 침수 상태이고 지금 또 지하실에는 물을 펌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직접 오늘 종일 진행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 같이 곁들여서 진행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민들이 차를 빼려고 들어갔다가 실종이 됐다 이런 신고가 접수돼서 지금 소방당국이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을 빼고 있는데 지금 실종자 5명이 발견됐는데 2명은 생존이고 3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이런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거기가 남구 인덕동인데 1차 우방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새벽에 폭우가 떨어질 때 방송으로 지하주차장에 빨리 바깥으로 높은 지대로 운전해서 나오라니까 그 방송을 들은 분들이 또 빨리 들어갔는데 사실 들어가자마자 물이 그 바로 옆에 아파트 앞에 하천입니다. 천이 있어가지고 그게 냉천인데 그 위에 운제사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갑자기 시간당 뭐 80mm, 100mm 정도 되니까 뭐 범람한 도로 쪽으로 넘어서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고 그 반대쪽에는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마트 쪽으로 하고 양쪽으로 물이 강수량이 넘쳐가지고 그게 또 들어가지가 않다가 포항 제철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주 대형 사고에 임하고 있다는 걸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실종자가 2명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방당국이 계속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명이 생존해서 뭐 스스로 이제 헤엄쳐서 나오는 에어포켓이 형성돼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구조를 더 추가로 지금 밤사이에도 계속 진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근에 포스코 포항길철소 내부도 좀 침수가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은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건이나 우리가 폭우가 많이 떨어지면은 그 지형적으로 그쪽에서 운전살이라는 데서 오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포항에 오거사라고 있는데 네. 그 밑에 오거사가 있는데 그 오지에서 그 주변 많은 물이 이제 냉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고 이마트 쪽으로 넘어오는 게 그 지형 형태가 예. 도로 상태로 따라 넘어오다 보니까 그러고 그 시간대가 만조 시간이라 가지고 물이 바다에서 치고 올라왔어요. 파고. 예.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못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물은 많고 그것들이 포항 제철로 흡수돼 가지고 그 포항 제철은 공장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는 생산 라인이고 지하는 기계 장치, 전기 장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평상시에 어떤 일정량 우량 강수량은 뭐 배수 펌프로 인출되지만 너무 많은 양이 갑자기 오면은 감당이 안 되겠죠. 바다 그리고 제초소라는 게 바로 바다에 인접해 있고 뭐 평균 지면고가 한 뭐 1m 내지 한 2m 정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고하고 그 만조 세간에 또 강우량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겹쳐가지고 어떤 그 공장 내부로 들어가면서 전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전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인터넷이나 뭐 시스템 전혀 운영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고를 무릎에 어떤 폭발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기장치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화재로 이어졌다고 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직까지 좀 실종된 두 분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추가 생존자가 나오기를 좀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좀 숨지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 오늘 부디 좋은 소식 또 이후 시간에 좀 들려오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은종현 KBS 보도국 포항시 지역전문통신위원회위원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충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관 연결해서 전국 피해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태풍 흰남노 지금 한반도는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상청 중심으로 22시 발표 내용을 보면요. 21시 기준으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돼서 일본 삿포로 서북 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 거의 소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잠시 후 11시 기준으로 대처 상황 보고서가 나올 텐데요. 우선 11시 기준 대처 상황 보고서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인명 피해는 잠정 12명이었습니다. 사망 3명, 실종 8명, 부상 1명이고요. 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190건, 도로와 교량 등 공공시설이 336건, 농작물 피해 3,815헥타르 등으로 파악됐고요. 추가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정전 피해는 총 199건, 이 가운데 정전 89,180가구가 정전된 상태였고요. 복구율은 6시 기준으로 88.5%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22시 기준으로 소방당국이 7명 중에 2명이 생존, 2명 사망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망자 2명이 반영된 대처 상황 보고서가 잠시 후 23시 기준 보고서에 변경된 숫자가 반영돼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포항을 비롯해 제주, 부산, 울산 지역의 피해가 좀 큰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지나가는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피해가 집중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농작물 피해도 좀 걱정이거든요. 어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네, 농작물 피해는 주로 사과나 배 같은 과수 농가의 피해와 벼가 함께 넘어지는 이 도복 피해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 3,815헥타르 정도가 침수 또는 도복 또는 낙과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비에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 우려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태풍 영향권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땅이 물러서 추가 산사태 또는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산악지형이나 경사지 인근 주택에 머물고 계시다면 보다 안전한 곳으로 그래도 잠시 대피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림청의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면 네. 현재 계신 곳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경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 계시다면 가까운 산지나 경사면들을 피하셔야겠고요.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포항 지역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된 인원이 집계가 조금 늦게 되는 것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지자체가 집계하고 중대본까지 보고가 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피해 집계를 하는 현장 집계시하고요. 저희가 대처상황보고서에 직접적 사인 내지는 요인으로 적용돼서 보고되는 그 내용까지의 그 대처상황보고서 기준, 배포시 기준이 좀 시차가 발생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중대본 보고서는 하루 4차례 오전 6시, 오전 11시, 오후 6시, 오후 11시 총 4차례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해당 기준시에 맞추다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시가 따로 있으니까요. 네. 배포 기준시도 집계 기준시를 따라서 반영해서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23시 기준에 몇 시 기준에 그 인적 사항을 피해 현장의 내용을 조사했는지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한다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발표한 것과 우리 중대본에서 발표한 내용이 크게 차이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 피해가 집중됐던 지역의 경우에는 피해 상황 집계하는 데도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피해 규모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계속 추가 피해 상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일주일간은 피해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예. 이후 중앙재난심사위원회 결정이 이제 있으면 그때부터 복구 계획이 수립되고 반영될 예정입니다. 복구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뭐 태풍이 휩쓸고 간 지역에 계신 분들 굉장히 상실감도 크실 것 같고 또 복구를 또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정부 차원에서 중대본 차원에서도 복구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관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게 뽑혔습니까? 네, 이번 주 1위는요. 사회 분야고요. 복지 멤버십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복지 멤버십. 네, 혹시 들어보셨어요? 복지 멤버십? 아니요, 그건 표현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꼭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정부에서 사회보장 정보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번만 자기가 등록을 해놓으면 복지 서비스 대상이 될 때마다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이번에 생긴 겁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게? 그래서 이제 6일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데 이걸 복지 멤버십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힌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가입된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 재산, 인적 상황 등을 분석을 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 대상인데도 몰라서 못 받으셨던 분들이 없도록 지난해 9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먼저 도입이 됐고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944만 명, 그러니까 637만 가구가 가입했고 65만 가구가 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에는 이제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현재는 지금 우리가 뭔가 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일이 찾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복지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결혼, 출산, 뭐 육아, 질병, 연령 등 생애 주기를 맞춰서 복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네, 지금 이제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복지 멤버십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복지로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혹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금융정보나 가족관계 등록부 등 일부 서류를 뭐 제출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지 멤버십 제도가 좋은데 어쨌든 지금은 직접 가입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초연금 수급자 이런 분들은 이제 지난해 자동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네. 그 어떻게 보면 안전망에 들어있지 않은 그리고 대상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예.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한번 복지 멤버십 검색을 하셔서 네. 가입을 해놓으시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키워드가 나올 때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더욱 동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지적했던 게 이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걸리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되느냐 이건 자꾸 이제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는 확인이 됐는데 아니 어찌 보면은 대상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하면은 이 그냥 신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일정하게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심사 과정에서 이른바 뭐 뺑뺑이를 돌린다거나 신청하러 갔더니 이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이거 받아와라 저거 받아와라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지적 나오는 게 이런 시스템을 증설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위기 가구를 찾아갈 수 있는 인력이나 이제 예산들도 좀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도 등록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계를 통해서 이러한 좀 인력이나 예산 확보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어요. 네. 그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실제 확인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전국 모든 국민들 대상으로 하면 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말이죠. 네. 자, 사회 분야에서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가 또 있다면서요? 네, 온정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사랑 나눔이 전국에서 일어나면서 화제가 된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서울시에서 최근에 서울시 복지상을 이제 이 시즌에 이제 주는데 이번에 서울시 복지상을 받으신 그 어떻게 보면 단체라고 할까요? 예. 단체가 관중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이게 뭐냐면 서울 관악구에 중화요리봉사회입니다. 20년간 홀몸 어르신, 어린이 등 소외된 이웃 6만 명에게 무료로 짜장면을 제공해준 이러한 이제 아주 흐뭇한 모습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수입이 급감을 했는데도 20년간 쉬지 않고 봉사를 계속해오신 이런 부분들이 좀 높이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관중회가 20회 서울시 복지상을 받게 됐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이 요식업 종사자 45,200명이 여기에 이제 짜장면 나눔에 참여를 하셨고 총 5,950만 원어치 짜장면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 나눔도 있는데 또 SNS에 사랑을 나누고 온정을 나누는 게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참 좋은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있구나라고 한 좋은 또 사례가 또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좀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 순대국밥집에서 혼밥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밥 드시는 분들. 혼밥을 거절당하신 택시기사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점심시간에 사람 많고 그럴 때 테이블이 막 꽉꽉 차면 그 4인 테이블에 혼자 앉는 것들을 좀 이제 점심시간에 좀 나중에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약간 거절하시는 식당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식당이 워낙 맛집이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절을 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나 올라온 거냐면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두 분이 그냥 이제 4인 테이블에 앉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옆에서 그 말씀드린 택시기사분이 식사를 하려다가 못하게 된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이 글을 올리신 분이 그냥 괜찮으시면 저희 부부랑 합석해서 3명이서 드실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남성분께서는 얼굴이 밝아지면 너무 고맙다라고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택시기사셨고 택시기사분들이 워낙 이제 식사가 불규칙하시잖아요. 그렇죠. 장거리 손님 내려다 주시고 지나가는 길에 순댓국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줄을 섰다고 하셔요. 그런데 줄을 섰는데 앞에 있는 분이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그 자리에서 좀 아버님 파이팅 뭐 이렇게도 외쳤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의 그 사랑의 나눔이 조금의 마음의 문만 열어도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좀 한국인의 정환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도 그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그 지역과 관련해서 네.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이 있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더 사람 마음 그렇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2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제롬 파월인데요. 네. 역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70원대까지 올라갔고 제가 오늘 보니까 1,375원까지 깜짝 놀랐어요. 찍었더라고요. 1,400원이라고 그러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좀 1,370원 네, 그리고 1,375원까지 이제 찍었는데요. 네. 유학생들에게 학비를 보낸다고 하면 연초보다 지금 15% 정도를 더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이게 한 방에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올랐어?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그 잭슨 홀 미팅 이 부분이 이제 연설을 통해서 연준의 이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강경하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긴축을 계속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지 때문에 환율 상승 요인의 한 70% 이상은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좀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막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던 그 긴축 의지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도 물가 잡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뭐 정말로 그렇게 될까라고 하면서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또 계속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이런 그림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인 이상 네. 이런 참 일들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어떻게 해도 승자가 되는 이런 구조 이거 어떻게 안 바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자, 3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3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인데요. 네. 농구 관련 키워드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허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구 대통령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예능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지셨는데 네. 이분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양 캐롯 점퍼스라고 하는 신생 구단이 이번에 탄생하는데 거기에 대표로서 다시 농구계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가 원래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인천 전자랜드라고 하는 그 농구 KBL 팀이 있었는데 네. 이 팀이 2020-2021 시즌 종료를 하고 구단 운영 종료를 선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그건 한국가스공사가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를 또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팀을 이제 이것이 무너졌을 때 이것을 다시 주최할 그 팀 이제 인수할 주체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네. 데이원 자산운용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이 팀을 이제 인수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허재를 농구단의 대표로 서민을 했다라고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대표잖아요. 감독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팀의 전지 훈련에 직접 참여해서 같이 뛰면서 어떻게 보면 아빠의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워낙 그 우리나라의 농구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허재라고 하는 아이콘이 과연 대표로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가 네. 그러면 감독하고 코치가 힘들 텐데. 그랬는데 또 이제 생각보다 이번에 이제 그 감독을 같은 경우도 인삼공사 감독 시절에 이제 두 차례나 팀을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이끈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감독도 허재 대표의 러브콜을 받고 이제 초대 감독을 맡게 됐고 재밌는 거는 원래 허재 감독이 본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자기 팀으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 감독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뭐 이런 것들로 보더라도 스태프들하고도 좀 뭐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재 대표는 어떤 쪽으로 가도 공정의 화두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칭찬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는 뭡니까? 4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에너지 분야의 저탄소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서 저탄소 선박을 개발하는 경쟁이 이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ESG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어떠한 흐름에 따라서 네. 내년 초부터 국제해사기구에서요 탄소 집약도 등급제라는 걸 적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A부터 E까지 그러니까 A, B, C, D, E의 등급을 부과하게 되는데 네. 선박이 3년 연속으로 D등급 그러니까 A, B, C, D 네 번째죠. 2등급 이런 것들을 받게 되면 예. 쉽게 말해서 이 배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계획을 수립을 하거나 혹은 그걸 충족을 못하면 더 이상 그 배를 운항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매연만이 나오는 배는 이제 더 이상 운영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동차랑 비슷하네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급하게는 LNG로 좀 대체할 수는 있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저탄소로 되어 있는 이러한 기술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뭐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양소들이 이러한 기술들을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리고 있고 고무적인 것은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도 하지만 협력하는 모습들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기술 협업을 통해서라도 특히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이제 이겨내는 우리의 어떤 리더십들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기술 초격차를 벌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 환경 분야인데 키워드가 추석이에요. 환경 분야인데 추석이에요? 환경 분야의 추석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키워드가 나온 게 추석 선물 세트가 최근에 친환경의 대세를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통가에서 추석 선물 세트 판매를 하는데 원래 명절 지나면은 플라스틱, 뭐 스티로폼, 쓰레기품 이런 거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예전보다 포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또 이 시즌만 되면 먹는 그 햄 있지 않습니까? 그 햄의 원래 뚜껑에 보면 플라스틱 있잖아요. 노란 플라스틱. 근데 이번에 나오는 선물 세트에는 그 노란 플라스틱이 없는 이러한 선물 세트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뚜껑 제거만 하더라도 작년 기준에 비해서 한 324톤의 플라스틱이 저감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친환경상을 좀 지키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과일 칸막이나 여러 가지 뭔가 가방을 다시 회수했을 때 이럴 때도 뭔가 그 포인트를 주는 이런 방식이 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요, 환경은 약간 불편한 거거든요. 우리가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면 그 환경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슈이수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11호 태풍 흰남노는 밤 9시에 삿포로 서쪽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는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발효중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고 특히 만조 시간대는 해수면 높이가 더 높아지면서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해상에는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늘 밤까지, 동해상은 내일까지 파도가 최고 4,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우리나라 고기압에 영향받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12도, 서울, 대구 17도, 광주 18도로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순천 30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대구, 부산 29도, 울산, 제주 28도, 서울, 대전, 세종 27도, 인천은 26도가 예상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20.4도, 습도 7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올 여름은 폭우에 태풍까지 겹쳐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매번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늘 자연은 예측 불허의 존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신문을 읽다가 나무와 숲의 태풍 대비 전략을 담은 2개의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흔히들 키가 크고 곱게 자라는 나무들은 바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하는데요. 키 큰 나무들은 깊이 내린 뿌리만으로 큰 바람을 버티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뿌리를 옆으로 넓게 뻗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구송이의 경우 수직으로 2-3m 파고 들어가는 동안 옆으로 20-30m까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뿌리를 곁에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와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더 튼튼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나무의 또 한 가지 생존 전략은 군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태풍의 가로수는 종종 맥없이 쓰러지지만 숲이 쓰러진다는 소리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본의 산림총합연구소가 시험림에 유전적으로 동일한 15년생 삼나무를 심어 바람의 영향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시험림 한쪽은 속가내기로 나무 사이 간격을 2배로 늘렸고 다른 쪽은 애초 간격 1.8m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초속 15m 이하 바람에서는 두 조림지 나무의 진동이 비슷했는데 초속 30m에서 두 숲의 대응은 큰 대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무가 성긴 숲에서는 나무끼리 서로 돕지 못하고 홀로 풍압에 맞서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뿌리채 쓰러졌는데요. 원래 밀도를 유지한 숲은 나무들이 이웃 나무와 바람의 진동을 서로 흡수해 전체가 하나의 나무인 것처럼 강풍을 견뎠다고 합니다. 옆으로 넓게 뿌리를 뻗어 서로를 하나처럼 묶고 조금씩 바람의 진동을 흡수해 숲 전체를 지키는 나무의 지혜.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U2의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청취자분들께서 뭐라 할까요? 발견 듣고 어떤 의견을 좀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280님, 나무나 사람이나 똑같네요. 서로가 있기에 밥도 먹고 몸도 챙깁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1110님, 사회 안전망도 안전망이지만 정치권도 거리를 둔 숲이 아니라 빽빽한 협치로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굳이 하자면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거에 다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혼자서는 살기 어려워. 그러니까 혼자서는 바람 불면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옆에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으면은 서로서로 돕는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도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재난 대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정치, 문화, 사회 모든 데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옆을 좀 둘러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많이 주시고요.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11호 태풍 흰남노 한반도를 이제 빠져나간 상황인데 굉장히 큰 피해를 남겼어요. 근데 이렇게 위력적인 태풍이 왔는데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기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건데요. 네. 우선은 그 유튜버 분들이 밤에 그 태풍 상황을 생중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또 네.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은 나중에 해볼 문제인데 이분은 네. 목숨이 위험했어요. 예를 들면 부산 전역에 태풍 경보가 5일 밤에 내려졌잖아요. 어젯밤에 11시쯤에 해운대 방파제까지 내려가서 태풍 상황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요. 파도가 도로를 확 덮치더라고요. 어머, 저러다 무슨 일 나지? 라는 생각이 CCTV를 통해 제가 느꼈었는데 네. 파도가 순식간에 휩쓸렸고 이걸 본 사람이 10,000여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에 제지를 당하고 멈췄고요. 그리고 비슷한 장소에서 또 태풍을 중계하던 또 다른 유튜버 B씨는 시청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 들어와서 수영하면 1억 원을 주겠다. 예. 태풍 속에서 수영할 것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아니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만류를 하게 되는데 수영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요? 예. 그 뉴스 기자들은 나가도 되고 왜 유튜버들은 이런 데 나오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도리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아프리카 TV의 BJ는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은 기자라는 명칭을 달고 이 생중계를 하고 있는 BJ인데요. 예. 촬영을 위해서 구급대원을 부른다든지 혹은 다른 유튜버를 만나서 장난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광안대교랑 부산항대교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경찰하고 구급대원은 도대체 무슨 죄인 것이냐.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4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4일 오후 2시쯤에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 해수욕장 앞에서 네. 관광객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상 레저기구 2대가 위험해 보인다. 신고받고 이제 해경이 출동을 했는데 예. 가보니까 패들보드 2대가 임시 대피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 그러니까 내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끝내는 이제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를 했는데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 2명이 여기서 1시간 동안이나 이 해양 레저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상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운항 신고 허가를 안 받고 이런 수상 레저 기구를 운행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을 때
강원도에 대피를 하라고 계곡에서 얘기를 했더니 안 하고 있다가 끝내는 8시간 동안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다가 구조를 하고 돌아간 사건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건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들의 판단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네.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야죠. 그럼요. 근데 중계를 하면서 그런 책임이 없이 중계를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근데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태풍이 북상해서 피해를 남기고 있는 사이에 비상대기를 공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단체 회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아까는 제가 개인의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공무원들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재난관리부서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제 사실은 대통령까지 민방위복 차림으로 출근해서 집무실에서 대응 총괄을 했었고 네. 오늘도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아침에 그 국무회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벌인 게 확인이 돼서 지금 법무부에서 경위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5일 날 전남 여수 출입국 사무소 직원 14명이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는데 2-3시간가량 저녁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때 상황이 뭐냐면 그냥 위험하기만 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미 태풍으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대응을 위해서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던 전남 여수 지역의 공무원들이 술자리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오전 4시 50분부터 거제에 들어와가지고 오전 7시 10분에 울산 앞바다 빠져나갈 때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 전날부터 200mm 안팎의 비가 내렸거든요.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회식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회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세한 경위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신남노 태풍 대응을 놓고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것 때문에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서너 가지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언론에서 엄청 호들갑을 떨었는데 생각보다 별게 아니다. 혹은 포항 등의 남쪽은 난리가 났는데 이게 너무 서울 민국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7시 10분에 울산 앞바다를 통해서 이제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사실 태풍 자체가 약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네,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굉장히 초강력의 네. 태풍이었는데 우려에 비해서는 피해가 적었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일부에서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 포항을 비롯해서 남부 쪽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있는 상황인데 네. 왜 그 서울에만 수도권에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았다는 이유만으로 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에서 지나치게 그 대응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고 경로도 사실 우리나라의 피해를 좀 덜 주는 쪽으로 태풍의 경로가 진행이 된 상황이었었는데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계속 재난 문자를 받았어요. 통제되는 지역에 대한 문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평소도 좀 일찍 나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길이 통제가 되면 버스를 타고 가는 길도 충분히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일찍 움직였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막혔던 것 같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니요. 근데 도로 상황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오늘 서울 시내. 그리고 내려서 하늘을 보니까 그냥 비가 그친 정도였는데 제가 오전에 방송을 마치고 나오니까 하늘이 또 너무 쨍하게 개인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호들갑이 심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남부지방이 직격탄을 지금 맞았기 때문에 섣불리 과장예보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침수와 범람뿐만 아니라 지금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포항은 고향이신 분들은 이제 체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창원하고 경주에 지진이 났을 때 제 친척들이 이제 거기 사니까 서울에는 영향이 없어도 계속 마음을 졸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향 떠나오신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안전과 관련돼서는 지나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제주 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제주는 이미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서 이런 태풍 처음 겪어본다.
그런데 아직 태풍이 안 올라왔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 왜 제주의 상황은 얘기를 안 해주느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피해를 입는 분들의 생각을 좀 더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당연하죠. 소식 전할 때도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중국 수천상에서 규모 6.8 강진이 발생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망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까지 어제 낮 1시 52분쯤에 그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중국의 스촨성 루딩현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야얀시에도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진앙지에서 이 청두가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실내 전등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77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재민이 지금 5만 명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4만여 가구의 전기와 통신이 끊긴 상황이고요. 그리고 15명 실종에 66명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여 명이 일부 지역에 고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0,000명이 넘게 지금 대피를 하고 임시 텐트촌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08년에 수천성 지진 기억나시죠? 그때 규모가 8.0이었어요. 8만 7천 명이 숨지거나 사망했고 5년 전에도 7.0의 지진으로 30명이 넘게 사망한 곳인데 스촨이 인도하고 유라시아판 경계가 있어서 두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게 스촨성 지진 때 모습이었나요? 제가 그냥 기억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여기가 협곡지대라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하고 거대한 저수지가 생겨서 그 저수지가 터지면 엄청나게 또 피해가 커지는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도로 상황도 안 좋으니까 구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수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스촨성 그 루딩현에서 발생한 시각이 어제 낮 12시 52분입니다. 1시 52분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산악지대예요. 협곡이어서.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지진이 발생을 하니까 도심에서 발생하는 건 또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산을 이 해변가에 간 모래성을 쌓잖아요. 모래성 확 밀면 이렇게 쑥 무너지잖아요. 산이 그렇게 무너져요. 그리고 산에 왜 큰 돌들이 이렇게 벼랑 끝에 이렇게 있는데 그 돌이 그냥 도로 위로 이렇게 막 굴러 떨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이 덮쳐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립이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폐허가 된 마을과 그리고 울부짖는 아이들의 모습이 중국의 소셜 미디어인 웨이보에 올라와서 얼마나 지진이 강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진이 났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서 아이를 안고 무조건 집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건물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군하고 소방이 6,500명이 투입이 돼서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게 이제 외곽 지역이니까 산이 이렇게 있고 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나무로 들것에 사람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구조되는 장면들이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을 광장이나 학교 운동장 같이 임시 거처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구조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풍 피해 입은 우리 생각하고 또 스촨 쪽으로 보니까 이게 남일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스촨 지역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폭염하고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 우선 무더위가 시작이 돼서 올여름에 1961년에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폭염을 겪었습니다. 40도가 넘나드는 폭염이 지금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 생산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요. 80%를. 근데 물이 부족하니까
수력 발전 양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너무 더우니까 냉방시설을 많이 가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전력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산업용 공급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곳곳이 양쯔강이 마르니까 뭐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식순환도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천 수위가 떨어지니까 큰 배가 움직이지 못해서 물류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지역에 수력발전소가 지금 피해를 입었거든요. 지진 예. 때문에. 그럼 예. 앞으로 이런 상황들은 더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지진 피해로 전체적으로 흔들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 사흘 동안 또 큰 비 예고가 있어요. 그럼 이제 비가 많이 내리게 여진도 되면 있을 수 있고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지금은 버티고 있던 지형들이 예. 물 때문에 충분히 또 쓰러질 수 있고 네.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도 지형적인 문제, 낙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루딩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오늘 보도된 내용 중에서 네. 여기가 중국이 코로나19 때문에 건물을 봉쇄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지 못하고 지진이 발생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집 밖으로 대피한 주민들한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는 안내 방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이지 말고 전부로 집으로 돌아가세요. 스촨 사람한테 지진이 별일입니까? 네. 라고 하는 방송했다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상에 봉쇄된 당시의 모습이 보내지고 있는데요. 이 쇠창살로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건물 봉쇄가 됐으니까 예. 내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진이 이미 끝났다라면서 갇혀있는 사람을 외면한 장면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재는 지금 봉쇄 조치를 7일까지 연장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찬성의 청주시 같은 경우는. 네. 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미리 이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좀 빨리 인명 구조를 했으면 좋겠고 또 추가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일상 회복에 따라서 지금 정상 등교를 시작한 올해 초중고교에서 이게 학교 폭력 피해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지금은 신체 폭력보다는 언어 폭력이나 사이버 불링이라고 해서 카톡이나 이런 데 많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비중들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신체 폭력의 증가폭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신체 폭력이요? 예.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그 대면 수업을 하는 일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상황이었고요. 그 전에는 거의 이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대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신체 폭력들은 좀 줄어든 수치였는데 어느새 코로나 이전의 신체 폭력의 비율, 그러니까 신체 폭력을 경험했다는 비율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체 재학생인 387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하고 모바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82.9%가 참여해서 한 3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응답을 했어요.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전체 응답자가 1.7%였는데 2019년에 코로나 이전에 이게 1.6%였어요. 근데 수치로 보면 되게 많습니다. 6만 명보다 0.1%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9년 만에 최대치. 그리고 학교 폭력 전수조사를 2013년에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가 2.2%였거든요. 경험을 했다라고 답한 친구들이. 그런데 역대 두 번째로 큰 상황입니다. 원격 수업을 계속하니까 피해 응답률이 2020년에 0.9%까지 내려갔었는데 작년이죠. 2학기부터 이제 대면 수업 등교가 계속 회복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신체 폭력과 관련된 학교 폭력을 피해를 경험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제 전체적인 개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는 코로나 때는 비대면이 많았는데 일상 회복으로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학교 다 등교하니까 그래서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9년 정도 추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데요?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피해 유형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 피해별로는 언어 폭력이 여전히 많아요. 그래도 41.8%로 제일 많고요. 시체 폭력이 14.6%, 집단 따돌림이 13.3%였었는데 집단 따돌림이 그 전해에 비해서
14.5%에서 13.3%로 어쨌든 줄었어요. 예. 사이버 폭력도 9.8%에서 9.6%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신체 폭력만 12.4%에서 14.6%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해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도 뭐 전체 수치에 비하면 많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0.4%에서 0.6%로 0.2%포인트가 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격을 했다는 응답도 3.8%로 지난해 조사보다 1.5%포인트가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뭐 크진 않지만 좀 줄어들고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네. 신체 폭력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비해서 증가 폭이 굉장히 크고요. 예. 그리고 전 중요한 건 학교 폭력을 목격했다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학교 폭력을 경험해서 내가 답을 하고 싶지만 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폭력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네. 걸 저도 전문가가 쓴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똑같은 피해 경험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목격을 한다는 것도. 그리고 본인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네. 것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전문가나 교육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 교육부에서는 민간단체랑 함께 실천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2년 동안 등교일 수가 줄었잖아요.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면을 하지 않고 학교 교육 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지금 4학년 같은 경우는 네. 2년 동안 코로나였잖아요. 예. 근데 초등학교 막 들어와서 적응해가지고 관계를 맺을 나이부터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짓다 보면 자기와 얘기가 잘 통하지 않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하고 싶은 게 다른데 그걸 조정하는 방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사회성을 기를 기회가 없었던 거군요. 지금도 사실 짝을 지어서도 서로 이렇게 투닥투닥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다 아이들 혼자 앉아요. 떨어져서 앉아야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선. 그렇지만 공감 능력을 키운다든지 사회성을 키운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또 가해로 인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힌 기록을 졸업 후에 2년 동안 보존하도록 해서 처벌도 좀 강화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전문가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 재난 상황에서 폭력 등의 문제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재난이 끝나고 나면 늘어나는 건 어쩌면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도 줄었고 오히려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 때문에 폭력으로 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 두고 그동안에 참 논란이 많았는데 네. 국민 절반 이상이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에 반대한다. 네.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이제 여론조사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여론조사 전문업체가 4일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전국의 유권자 1,001명에게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와 관련된 의견을 조사를 했는데요. 예. 54.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특례를 줘야 된다는 응답은 40.1%였습니다. 근데 연령대가 낮은 20대는 73.2%가 방탄소년단 군대 가야 된다. 그다음에 30대의 경우는 60.4%가 병역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실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들이 좀 적습니다. 60대 같은 경우는 47.5%거든요. 예. 성별과 무관하게 남성과 여성 모두 다 병역 특례를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가 휴대전화 100% RDD 방식으로 ARS 여론조사입니다. 응답률은 4%,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의견은 이렇다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밤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들은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 혹은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 화성 이름인데요. 최근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는 공룡 화석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우리나라 공룡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지난주 저희 인터뷰 코너에 공룡 박사 서울대 이용남 교수님과 공룡 화석에 대해서 또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일단 국가 지정문화재가 된 공룡 화석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라고 하는데 이름이 어렵죠. 이 경기도 화성에서 확인된 뿔 달린 공룡 뼈 화석입니다. 2008년에 화성 전곡항 방조제 주변 청소 작업을 하던 중에 화성시청 공무원이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또 낚시꾼이 발견했다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방조제에 쓰인 큰 돌이 있잖아요. 바위 같은 돌이. 거기에 박혀있던 공룡 화석인데요. 엉덩이, 꼬리, 그다음에 양쪽 아래 다리, 발 이런 하반신뼈가 이 제자리에 있는 형태로 잘 발견됐습니다. 네, 이거 처음에 공룡 화석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돌로 부숴버릴 뻔했어요. 그렇죠. 신고한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룡이라고 하면 영화 쥐라기 공원 떠오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중생대 쥐라기는 2억만 년부터 1억 4,500만 년 전까지를 쥐라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1억 4,5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를 이제 중생대 백악기라고 하는데 되게 어렵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야기여서 1,000만 년 전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백악기 후기인 6,800만 전에 살았던 트리케라톱스라는 초식 공룡이 있습니다. 뿔 3개가 달린 독특한 외모 덕분에 그 쥐라기 공원을 비롯해서 각종 영화, 게임, 다큐에 이제 그 티라노사우루스의 먹잇감 혹은 뭐 라이벌로 등장을 하죠. 이 트리케라톱스의 조상격이 이번에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입니다. 그 트리케라톱스의 조상격이라고 해서 코리아 케라톱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가요? 케라톱스는 그 트리는 이제 뿌리 3개 달렸다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붙였는데 전기 백악기인 1억 2천만 년 전에 살았던 뿔 달린 공룡 화석이 바로 화성 케라톱스인데요. 이 전체 몸 길이가 2.3m 정도 되고 대략 8살 정도에 죽은 것으로 아마 이용남 교수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트리케라톱스보다 한 5,400만 년 전에 앞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조상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화성 케라톱스는 뿔이 없어요? 아예? 이게 원래는 뿔이 달려 있으면 확인할 건데 안타깝게도 머리뼈는 보이지 않아서 이게 뿔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코에 달린 뿔은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꼬리뼈 부분에 보면 툭 튀어나온 그런 그 신경 배돌기가 있는데 그것이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그 뿔 달린 공룡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목뼈가 아주 독특해서 기존의 뿔 달린 공룡과는 다른 신종이라는 개념에서 국제학교에서 이제 그 신종 뿔 달린 공룡이라고 해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다라는 그 이름을 이제 공인을 받은 거죠. 이 머리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은 훨씬 더 완벽한 상태였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그것보다 뿔 화석보다 몇 개월 전에 한 2010년 10월이니까 한 6, 7개월 됐죠. 그 전에 한국 지명 명칭을 갖게 된 공룡 뼈 화석이 또 있는데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공룡 화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뼈 화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성군 전남이죠. 등량면 앞바다에서 확인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인데 이 보성 앞바다는 약 3km 정도 되는 해안가에서 1999년부터 양질의 공룡 알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거든요. 그게 이제 2004년에 전남대팀이 뼈에 파편을 드러난 그런 화석을 발견했는데 이게 이제 그 목뼈, 어깨뼈, 위팔뼈 일부, 갈비뼈, 척추, 꼬리뼈 일부, 그다음에 뒷다리 뼈가 전체가 남아 있었거든요. 굉장히 잘 남아 있는 거죠. 다만 화성엔시스처럼 머리뼈는 보이지 않더라라는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근데 어떻게 발견하는 공룡 뼈 화석마다 머리뼈가 없어요? 이게 이제 보통 그 동물이 죽어서 이제 사체가 썩고 유골이 되면 머리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보면 이제 그 고각 발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목뼈가 가늘잖아요. 가느니까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고 어디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이 머리뼈가 또 약해서 쉽게 부서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화석으로 남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성엔시스를 보면
그 갈비뼈도 사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그 갈비뼈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뼈를 제외한 나머지 뼈들이 온전히 붙어 있었는데 이 특징을 보니까 앞발이 길고 그다음에 어깨뼈, 위팔뼈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래. 그 공룡이 뭔가 하여튼 땅을 파는 동작 여기에 이제 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출토된 뼈로 공룡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 다 발견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해요. 땅을 팠는지 뭐 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 화성 보성의 공룡 뼈화석은 국제학계 공인을 받은 한반도 국적이 어떻게 보면 토종 공룡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이 외에도 부산 그 부경대 연구팀이 하동에서 발굴한 뼈 화석 일부가 있거든요. 9점 정도를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부경고 사우루스라는 또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뭐 공인은 안 됐다 그러는데 뭐 공인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뼈 화석이 남은 것은 공식적으로 국내에서는 한 3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공룡 천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공룡 발자국 화석도 많이 남아 있고 알도 많으면은 알은 뭐 당연히 공룡이 살았기 때문에 알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공룡 수가 한 1,000종 정도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한반도에서 확인된 공룡 뼈 화석은 단 3곳. 그래서 좀 빈약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공룡의 흔적이라는 게 뼈 화석뿐만이 아니고 공룡의 발자국이라든가 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화석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경북이라든가 경남, 전남, 전북, 충북 여기서 최소한 2만 개 이상의 그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고 공룡 알 화석도 발견되고 그러는데요. 이 한반도에서는 특히나 그 중생대 쥐라기가 아니라 중생대 백악기 지층에서 이제 공룡 화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는 쥐라기 공원은 아니고요. 백악기 공원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백악기 공룡 천국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그때 한반도 지형이 어땠어요? 꼭 중생대 백악기에 한반도 공룡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었던 모양이죠. 알아보니까 이 백악기 중생대에는 한반도 특히 남부 지방에는 이 강과 거대한 호수가 뭐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호숫가에는 보통 고운 점토가 이렇게 질퍽거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물을 마시러 오는 그런 공룡의 무리가 호숫가를 거닐면서 발자국을 남겼겠죠. 그리고 이 발자국이 찍힌 땅이 그 공기에 노출되면서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그 위에 퇴적물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딱딱해지면 이제 바위가 됐을 거고 그러면서 그 후에는 화산과 같은 뭐 이 지각 활동 이런 것 때문에 지층이 확 융기하는 그런 솟아오르고 그리고 또 나중에 바람과 뭐 이 물 이런 것들의 침식 작용에서 깎이고 그러면서 이 땅속 깊숙이 갇혀 있던 공룡 화석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 눈에 띄는 겁니다. 뭐 사실 백악기라고 하는 말도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이렇게 해안가에서 공룡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그런 지형을 해서 따온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바닷가나 이렇게 물이 있는 데에서 이렇게 깎여 나가야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남이나 전남, 경기 해안 지형에서 공룡 알과 발자국이 쉽게 노출이 되는데 공룡이 뭐 당시 호숫가였으니까 남부지방이 거기서 거닐면서 고운 점토에 발자국을 찍었을 것이다라는 거고 이 공룡 알도 사실은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니까 이제 공기가 잘 통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아무래도 공룡이 알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안가 같은데 호숫가에 모래 이런 데 이제 둥지를 조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백악기 공원이면 한반도가 그럼 공룡 화석이 발견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자들마다 왜 뼈 화석이 별거 없잖아요.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뼈 화석은 왜 이렇게 없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죠. 대체로 전문가들 이렇게 물어보면 한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게 아직 발견이 된 거가 아니다.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룡과 같은 중생대 화석이 주로 발견되는 곳은 아까 얘기했던 바닷물이 침식됐던 그런 해안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숲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내륙 지방의 단층에서도 얼마든지 뼈 화석과 같은 공룡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을 거다. 못 찾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견한다 그러면은 그냥 단층까지 그냥 막 파가지고 확인해보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연히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깎인 지형을 보면 이제 우연히 발견이 되는데 사실 이 국내 공룡 화석의 발견 연구 이거 사실은 그 역사가 일천합니다. 뭐 이육남 선생님께서 오셔갖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40년에서 5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발견됐냐? 1972년인데 그 여름인데 당시에 그 양승영 경북대 교수가 이 경북 하동군 그런 수문동에서 돌에 이렇게 늘어붙은 희한한 형태의
그런 화석을 발견했는데 예. 그것이 공룡알의 파편 덩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일본 유학까지 가갖고 거기서 이제 외국 자료를 검토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룡알 화석이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4년 뒤 1976년에 대한지질학회 학술 발표장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당시에 학술대회를 취재한 중앙지 기자가 그 발표한 것을 보고도 저거 거짓말이야라고 생각을 했다는 믿을 거예요. 수가 없다고.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기사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맞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래서 기사를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기사로서 어떻게 보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정도로 반신반의했다. 그런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기사를 썼는데 이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 데스크도 그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요즘 같았으면 단독 그래가지고 막 했을 텐데 당시에는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신중한 그런 게 좀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그렇게 반신반의를 했다가 다시 10년이 지난 1982년 1월에 이 고성 경남이죠. 이 덕명리 해안을 답사 중이던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양승영 교수팀이 해안가에 드러난 지층에서 무수히 찍힌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이제 연구 논문으로 학계에 공식 발표하는데 첫 번째로 확인한 공룡 발자국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줄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한반도가 공룡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죠. 근데 공룡알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아까 1972년에 양승영 교수가 하동에서 이제 알껍데기 화석을 발견했다라고 했잖아요. 처음. 근데 2009년에 전남 해안의 아패대교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공룡 알 화석이 있는데요. 이 둥지가 있잖아요. 알 둥지가. 그 지름만 2.3m나 되고 사진을 보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무게가 3톤이나 된다라고 하고. 알 무게가요? 아니 이거 둥지. 둥지가 화석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무겁고 이 둥지 안에는 공룡 알이 19개나 들어있었다라고 하고요. 알 개체의 크기, 알의 크기는 지름이 38cm, 39cm, 43cm 정도 이르렀다고 하고 그리고 뼈 화석이 발견됐다고 아까 얘기했던 보성 NCS 그 해안에서 보면 거기서도 알둥지 21개 그다음에 알이 200개 정도가 확인이 됐다라는 건데요. 하나의 알둥지를 보면 그중에 6개에서 30개의 공룡 알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크죠. 우리도 이렇게 그 기사를 본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인지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확인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데 가장 큰 둥지의 지름이 1.5m 정도 됐다라고 하고 경기도 화성이라든가 전남 경남에서도 계속 이런 공룡알 화석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실 관심을 좀 덜 가져서 그렇죠. 둥지 있고 거기 알이 한 30개씩 들어가 있는 걸 실제 눈으로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사진으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공룡 발자국이 앞서 2만 개 정도 발견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만큼 단일 면적당 공룡 발자국 개수가 이렇게 많고 다양하고 보존 상태까지 좋은 지역은 없다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이게 백악기의 거대한 호숫가였기 때문에 공룡들이 발자국을 그렇게 많이 찍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발자국이 가장 많은 곳은 아까 양승영 교수가 처음 발견했던 그런 그 덕명리 고성 해안인데 5천여 개 정도가 찍혔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남 해안의 우항리에서는 이게 공룡 화석이 한 514개가 있는데 그중에는 지름이 1m가 넘는 발자국이 있는데 대형 초식동 공룡의 발자국이 보였고 하순에 있는 서유리에서는 최장 52m를 걸었던 그런 흔적 육식 공룡의 발자국도 확인됐고 그다음에 여수 지방의 섬인 추도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긴 84m를 걸었던 그런 공룡의 그 보행렬이라고 합니다. 걸음걸이가 흔적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다 있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식 공룡이나 육식 공룡이 다 보이는데 제가 흥미롭게 본 공룡 화석이 둘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중 하나는 경북 의성 만천리에서 발견된 아기 공룡 2마리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새끼 공룡 조그만한 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년 전 지층이기 때문에 1억 년 된 그런 아기 공룡인데 발자국 크기가 10cm 이하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아기 공룡으로 판단이 됐고 4발로 걷는 초식 공룡이라고 하고요. 이 아기 공룡 2마리가 처음에는 2발로만 나란히 걷다가 속도를 좀 줄이면서 4발로 다시 걸어가는 모습. 그렇게 걸음걸이를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한 마리는 걸음걸이를 4발로 바꾸기 전에 2발로 딱 모으고 있는데 마치 차렷 자세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목하실 만은 한데요. 예, 말만 그렇습니다. 들어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이 이동 속도까지 발자국의 어떤 그 찍힘 그런 양태를 보고 이동 속도까지 추론을 하게 되는데 네. 초속으로 따지면 1.12m 그리고 한 마리는 0.68m였다는 건데요. 시속으로 환산해 보니까 시속 4km, 2.45km니까 뭐 시속 4km는 사람이 걸은 거리랑 좀 비슷하죠. 네네. 그리고 이 아기 공룡과 함께 못 낀 초식 공룡, 그다음에 네 발로 걷는 초식 공룡도 있었는데 그 옆에는 보니까 육식 공룡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초식과 육식 공룡이 공존했다. 지금도 사자와 뭐 영양이나 이런 거하고 이제 초식 동물하고 같이 공존하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닌가. 그 연구가 올해 국제학계에 보고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 또 한 가지는 어떤 겁니까? 예, 지문을 남긴 되게 초소형 육식 공룡의 화석이 있다라는 건데요. 지문을 남겨요? 공룡이요? 예, 이게 이 화석이 경남 진주 정천면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이 됐는데 2019년에 국제학술지에 실려서 학계에 보고가 됐는데 공룡 발자국이요. 평균이 2.4cm 안 됩니다. 공룡 몸 길이가 30cm가 안 돼요. 최대. 그러니까 28.4cm 정도 거기에 이제 불과하거든요. 공룡입니까? 조그마한 새 아니에요? 그러니까 닭보다도 좀 작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공룡 화석의 발자국 4개를 보니까 한결같이 피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그만치 1억 1천만 년 전에 살았던 초소형 육식동물 공룡의 발바닥 피부가 고스란히 드러낸 첫 번째 화석이라는 점에서 이제 국제학계에 주목을 끌었는데 이 공룡의 발바닥 피부 자국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가락, 발가락 지문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엠보싱 있잖아요. 엠보싱 같은 볼록볼록해가지고 한 거. 둥근 돌기들이 수없이 찍혀 있는데 그 엠보싱의 그 직경이 불과 0.5mm 미만으로 매우 촘촘하게 돼 있더라라는 거고 이 공룡의 이동 속도를 보니까 초속 2.27m에서 2.57m 정도 되더라라고 합니다. 그 엠보싱 올록볼록하다 그러면 우리 닭살 돋는다 할 때 뭐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공룡 크기로 미뤄봐서 아마 깃털 달린 초소형 공룡이 있는데 마이크로랩터라는 공룡이 있어요. 그 공룡과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랩터는 크기가 한 40에서 80cm 정도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30cm 정도 되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닭살 같은 엠보싱 이 피부 문양은 이 파충류, 악어 같은 파충류는 마른 목걸이라고 그럽니다. 좀 맞아요. 다르대요. 그래서 오히려 파충류보다는 새 발바닥과 비슷한 문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깃털 달린 공룡이 마이크로랩터니까 이 공룡은 약간 새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어떤 공룡이 아니냐. 그래서 이 공룡 지문이 공룡과 새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석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지금 이제 새 같은 공룡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라기 보면 익룡이라고 막 날아다니는 공룡처럼 그건 공룡이라고 안 부르나요? 그냥 새라고 하나요? 그건 하늘을 날아다니는 파충류라고 하는. 파충류라고 하나요? 아니라 공룡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익룡 발자국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공룡 발자국이 514개가 확인된 전남 해남 우항리에서는 익룡 발자국이 443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 크기가 그 33cm 정도, 35cm 정도로 크고 그렇습니다. 이 익룡에는 해남 이크누스라는 명칭까지 붙어 있는데 2009년에는 그보다 더 큰 그런 익룡의 흔적이 경북 군위에서 발견됐는데 발자국 길이가 35cm 정도라고 하고 폭도 17cm 정도에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땅은 공룡, 하늘은 익룡. 이렇게 두 생명체가 지배를 했네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도마뱀 화석도 발견되고 방부대에서는 뭐 수생 파충류가 발견되고 해서 노아패스 울산 엔시스 그다음에 코리아 살티패스 진주 엔시스 이런 그런 어떤 포유류 이런 이름도 있어요. 진주에서 발견된 뭐 포유류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애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공룡을. 그래서 저 애들이 왜 공룡을 좋아할까 했는데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 순수한 눈에는 그 1억만 년 전에 공룡 천국이었던 한반도의 어떤 그런 그림이 보이는 게 아니냐. 아이들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눈을 제가 지금 갖고 싶네요. 자, 오늘 흔적이 없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